은행 예금에 그냥 돈을 묻어둔다라는 건 자기 돈을 매년 2에서 5% 정도 손실을 보는 거죠. 당신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몇 프로인지 알고나 지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 5에서 6% 이상의 수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품은 원금 보장형이 아니니까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일시적일 줄 알았던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앞으로 인상할 거라고 저도 믿지만 90년대나 2000년대처럼 뭐 90년대 우리는 10%, 미국은 6%대 금리였는데 과연 이번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까지 갈 거냐. 그렇게 믿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초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는데 지금 당장 비교를 하나 해보자면 소비자 물가 2.6% 올랐거든요. 미국은 5% 올랐고 우리나라 금리는 0.5%, 미국 금리는 제로거든요. 그러면 은행 예금에 그냥 돈을 묻어둔다라는 건 자기 돈을 매년 2에서 5% 정도 손실을 보는 거죠. 은행 예금 제로금리고 현금 모아놔봐야 나 돈의 가치는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서 뭔가를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두 번째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살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을 물론 믿고 있지만 국민연금 하나로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국민연금의 제도가 2006년, 2007년에 있었던 것처럼 결국 그때 더 내고 덜 받으면 늦게 국민연금 수령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앞으로는 안 바뀔 거냐? 좀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특히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거든요. 당신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몇 프로인지 알고나 지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 전부 1%대, 뭐 3%대 그래요. 작년 주식시장이 70% 올랐는데. 왜 그럴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예금에 그냥 가입만 하면 되던 시절처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냥 원금 손실 싫어요. 그냥 저는 뭐 투자 운용 성과에 따라서 배분 받는 거 싫고 그냥 원금 보장해 주세요. 뭐 이런. 굉장히 예전에는 원금 보장하면서 10% 이자를 주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은행 예금 보험 다 되면서 10% 이자 주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한 20년 사이에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인지를 하자. 10년에 한 번 마이너스 나고 연평균 수익률 6에서 7% 나는 상품은 위험한가요? 아닌가요? 보장이 된 걸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확률로 이야기를 해야지, 은행 예금은 100% 확률로 손실 보는 상품이잖아요. 인플레를 이기지를 못할 텐데 100% 환승률로 손실 보는 상품은 괜찮고, 그거는 원금 보장이라 괜찮고, 반대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만 잠깐, 그것도 아주 짧게 1, 2% 손실 정도 나지만 대신 나머지 기간에 연평균 수익률을 환산해 보면 5에서 6% 이상의 수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품은 원금 보장형이 아니니까 위험한 것인가? 제가 이제 국민연금 다니던 시절 주식 투자가 금지돼 있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국민연금이 한 해 운용하는 주식 규모가, 국내 주식 규모가 100조가 넘는데 제가 사고서 국민연금이 매입하면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다니는 매니저들은 주식 매매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재테크를 달러로 그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2012년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 모아둔 돈, 그리고 보유하던 주식을 다 정리해서 달러를 사뒀어요. 달러를 사두고 이제 지나다가 2016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왔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온 다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가 저도 이제 40대 후반 그런 시기였어요. 나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운이 좋았죠. 뭐가 운이 좋았냐 하면 세계 경제로서는 좀 안 좋은 시기였던 게, 첫 번째가 그때
그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유로존을 이탈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중국이 위엔화가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다, 외환위기가 날 거다라는 그런 루머들 속에서 중국 위엔화에 대한 환투기 공격들이 계속되면서 홍콩 주식 폭락하던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을 가더라고요. 그때 2015년, 16년 사이에 환율이 계속 올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달러로만 모든 중잣돈을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민연금에서는 열심히 운용만 하다 딱 나왔더니, 자, 이제 나 노후에 요거밖에 없는데, 저도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환율이 급등하니까 그냥 하늘이 준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환전을 했죠. 환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환차익도 환차익이었고, 또 이자 소득도 짭짤했죠. 옛날이니까. 챙겨서 들고 돌아다니는데 주식은 그때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근데 부동산이 뭐 완전히 그냥 엉망이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냥 상가를 보러, 저는 상가를 처음에 투자할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 상가 분양하는 상가들도 가보고, 그래서 가장 많이 그때 돌아다녔던 게 연남동에서 합정동 일대는 샅샅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보러 다니는데 재밌는 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지나가는 데마다 저를 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분양난 아파트 사라고, 줍줍하라고 저를 잡더라고요. 근데 저도 상가를 사거나 빌라를 사거나 다세대 다가구를 사러 갔더니 자신도 없고, 이거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은행에 대출을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싸다 하더라도 거기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아파트는 그래도 몇 번 신도시 살다가 서울로 전입해 오는 과정에서 한 2번 매매해 봤으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는 게 별로 층은 안 좋지만, 야, 이게 미분양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 덜컥 샀죠. 결국 그 집 다 지어져서 그 새 집에 입주하면서, 이전에 살던 집은 그때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안 좋아서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냥 전세를 주고서 이제 들어가면서 새 아파트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새 아파트 생활을 시작하는데 뭐 워낙 싸게 샀던 탓인지 새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전에 전세를 놨던 집에 대해서 계속 전세 끼고 사겠다라는 매수 의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나오길래 1주택자로 다시 이제 원상복귀되면서 모든 빚도 청산하니까 또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꾸준히 저축하고 아주 조금이지만 아무튼 전세 줬던 집에서 약간의 차익이 또 생기니까 이제 그걸 들고 또 달러를 샀어요. 왜냐하면 재미를 봤잖아요. 재미를 봐서 이제 달러로 또 열심히 저축하고, 또 2018년, 19년 지나면서 이제 저도 그 다니던 증권사에서 힘들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또 그리고 돈도 좀 생기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여기서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파이어라고 하잖아요. 재정적 독립을 얻어서 딱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도 또 다 받은 걸 또 다 달러를 샀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율이 또 급등해서 1,300원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은행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동안 좋았습니다 하고 환전을 해서, 자, 주식이나 부동산 중에 뭐가 많이 빠졌을까 하고서 보니까 신문 방송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급매물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찬스다. 저희는 이제 전번 성공했으니까, 2015년에 성공의 경험이 있으니까 찬스다. 그러고 강남을 갔더니 에이, 빠졌다 그러는 거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고 증여전 거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매물이 없어요. 에이, 뭐 잘 됐다. 안 그래도 주식 지금 2,000도 깨져서 1,800포인트일 때였을 거예요. 1,800, 1,700이 깨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식 사지 뭐. 근데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해본 사람이니까 모든 돈을 한 방에 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먼저 3월 달에 제 가지고 있는 돈, 환전한 돈의 3분의 1, 4월에 3분의 1, 5월에 3분의 1을 사자. 그러고서 이제 3월에 샀는데 뭐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니 고통이 크더라고요. 그래도 사야지 하고 4월에 또 샀죠. 4월에 또 샀더니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도 사러 딱 갔더니 이미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 현금으로 보유하자 그러고 지금까지도 현금으로 들고 있죠. 저희가 잠깐, 제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뭐 전부 다 가지고 있으라는 말까지는 못 하겠는데,
달러 자산을 상당한 비중으로 여러분의 재테크 자금에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사면서 졌던 빚을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돈들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약간의 여윳돈이 생긴다면 그건 달러를 좀 사보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환율이 급등할 때, 그러니까 한 해에 200원 이상 환율이 급등하는 때는 대부분 경제 위기의 시기에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할 때 보면 2015, 16년에는 부동산이 되게 쌌고 2020년에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쌌잖아요. 그때 주식과 부동산 중에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조금은 해야죠. 다음에 집값이 빠지면 어디부터 사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들도 좀 하시고. 두 번째, 다음에 주식 시장이 또 저런 기회가 온다면 난 이걸 사야지. 하면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불황에 이익이 나고 또 회복될 때 가장 가파르게 점유율을 올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패자목까지 다 뺏어버리는 그런 아주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금융위기급의 충격을 받아서 함께 폭락할 때 그걸 사는 그런 준비만 해두면 이 재테크가 어렵지 않은 거죠. 지난 6년에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1년에 환율이 200원 이상 상승했던 시기가 거의 한 3년에 한 번꼴로 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게 오겠냐. 지금이 아니면 이걸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이 포모 신드롬 속에서 급등한 자산은 급등할수록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 저 인정해요. 그러나 달러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모 신드롬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들,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들을 시장이 알아서 준다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어서 하면 더 좋다. 왜 그러냐면 투자금이 소액이고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이 현금 흐름으로 계속 회복이 가능하고 환차익이라는 건 환차익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 생길 때 일단 차익을 실현해서 어디 투자를 하고 그 투자했던 수익이 조금만 나도 다시 달러로 가는, 그러니까 장타를 누리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게 힘들더라도 이런 경험들을 반복해 나가시면서 소소하게 수익을 계속 내는, 원금을 깨먹지 않잖아요. 소소하게 꾸준히 성과를 내는 경험을 해보시면, 매매를 한 번씩 해보시면 실력이 붙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대 정도에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들이 한 번은 오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그때 투자의 경력들이 쌓였을 때 기회가 오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아까 40대 후반에 그 기회가 와서 그걸 잡았던 덕분에 파이어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2030 같은 경우는 특히 종잣돈이 적고 이거 깨먹으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기 쉬운 게, 이 돈은 달러로 저축하기 때문에 뭐 미국이 망하겠어요. 미국 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환율이 급등하지. 이런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 장벽도 덜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환율이 아주 많이 떨어진 시기, 지금처럼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만 약하잖아요. 이럴 때 일단 조금씩이라도 그냥 적금 불입하듯 투자해보는 심리적 장벽이 크지 않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주식은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은 살 게 그렇게 없어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하면 5가지 종류의 회사가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즉 불황이 와서 세상이 망할 것 같다 싶을 때 그래도 저건 싸다라는 용기를 주려면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 말고는 못 사겠더라고요. 이 5가지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 브랜드 가치입니다. 샤넬 생각하세요. 그냥 불황의 가격을 올리는 이 뻔뻔한 회사들 저는 싫어요. 그러나 주식으로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루이비통, 모에샹동, 헤네시 그룹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주식 한번 쳐보세요. 지난 5년간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이 회사도 빠져요. 아니 팬데믹 앞에 뭐 다 빠져요. 근데 그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화이자, 존슨앤존슨, 바이엘 같은 회사들 2020년 3월에 주가 어땠는지 한번 쳐보세요. 다 추풍낙엽이었어요. 폭락합니다. 폭락은 함께 해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상관없이 폭락할 땐 같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 금융위기가 난다고 생각하고 이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파산 직전에 어쩔 수 없이 던지게 되는 매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기업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값싸게 물건을 만들 능력을 가진 회사. 즉, 뭘 이야기하냐면요. 소비자들이 불황에서 이제 회복될 때 럭셔리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성비를 많이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 가성비를 만족시켜주는 회사들, 코스트코라든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는 굉장히 경쟁 기업에 비해서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공급해주는 능력을 가진 아주 귀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귀한 회사들이 있죠. 물론 이 회사도 불황에 약해요. 그러나 불황에서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순간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종류의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라이센스 또는 대체 불가능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어도비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전부 프리미어 쓰고 썸네일 만들 때 전부 포토샵 쓰잖아요. 이거 없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조차 팬데믹 때 30%씩 빠져요. 그러나 그 뒤는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고 불황이 됐든 뭐 호황이 됐든 상관없이 매출은 꾸준히 나오게 되는 회사니까 패닉이 벌어질 때 잡으면 그 뒤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데 패닉인 이 회사도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회사, 가두리 치는 회사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뭐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죠. 자, 이 회사들 없이 저희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거대한 기업들이 존재하잖아요. 자, 이런 다섯 가지 종류의 기업들 중에 한국에 몇 개가 있는가?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또 뭐가 있을까요? LG화학?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좀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죠. 저렴하게 생산을 잘하는 쪽에 좀 있는 것 같고 또 브랜드 가치도 그럭저럭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우리 특허 이런 쪽으로 보호받는 기업들도 이제는 나올 것 같다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세계적인 잣대에서 놓고 보았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까지는 쉽게 손이 나가지만 그 뒤는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삼성전자랑 현대차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는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그 미국의 리츠 회사를 VNQ라는 티커죠. 미국의 리츠 회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인재 대세 상승이거든요. 2013, 14년 바닥치고 5년째 오르고 있는데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10년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잘 못 낼 거라는 공포가 되게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리츠 회사들이 폭락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우리 국내 주식 사놨던 것들을 차례대로 이제 처분을 지난해 연말 정도에 거의 대부분 처분하고 두 종목만 남겨놨고요. 그걸 들고서 다 달러를 사서 지금도 계속 달러를 사고 있고요. 달러를 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VNQ라든가 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요새 급등했잖아요. 얼마나 더 좋은 투자 기회입니까? 그래서 IEF라는 미국 국채 투자하는 또 주식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 그리고 제가 사랑해 마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주식들도 조금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인 안 하는 거에서 시작하시면 편해요. 첫 번째 자산 배분의 첫 걸음은 환 배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채권, 우리나라 부동산에만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한국 자산도 매력적인 순간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급등했잖아요, 다. 종합주가지수 3,300, 그리고 서울의 뭐 평균 주택 가격이 11억이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주식 가격이 급등했어요. 좋죠, 들고 있으면. 다만 언제 빠질지 모른다라는 리스크도 이제 무릅써야 되는 그런 가격들이잖아요. 더 오른다고요?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 그러나 미래의 자산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한 한국 주식이나 한국 부동산이 좀 빠지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는 것도 좋은 전략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은 자산이 뭐죠? 달러 자산이잖아요. 금도 좋고요.
아무튼 그런 자산을 좀 사두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자산을 사야 되냐고요? 제가 방금 소개했잖아요. 자, 미국 부동산. 그죠? VNQ 같이 미국 부동산, 리튬, 배당 엄청 잘 주죠. 두 번째, 미국 국채. 요새 우리나라보다 미국 이자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고, 미국 국채 펀드는 매매도 쉽고, 환차익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황이 오는 순간 여기가 누리죠. 세 번째, 글로벌하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좋은 회사 중에 마음 가는 회사들 좀 사두는 이런 식으로 해외를 주식만 꼭 하지 말고 부동산, 채권, 주식 이런 식으로 3분 자산 배분을 꾸준히 해보니까 달러 투자도 오랫동안 했고 최근에 이제 자산 배분을 쭉 하다 보니까 대략 연 한 5%는 성과를 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처럼 살짝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지만 대신 뭐 2019년, 20년은 또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내니까 그래서 한 5% 정도 성과는 꾸준히 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환분산 투자를 하니까 그럼 얼마 정도가 있으면 제가 욜로를 즐길 수 있는가?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금융자산만 10억 정도를 달성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양받아서 살던 아파트를 이제 처분을 하고 팔고 뭐 좀 작은 데로 옮기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꼭 뭐 크고 비싸고 신축에만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파트로 갈아탔어요. 예.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차익을 실현했죠. 실현하면서 뭐 이렇게 긁어 모으니까 그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에 굳이 목매어 살 필요도 없고 또 2020년에 그렇게 대박 장세가 펼쳐져서 이제는 뭐 이렇게 열심히 운용을 안 해도 되는 레벨이 된 것 같아요. 그보다 적어도 괜찮은 게 왜냐하면 뭐 국민연금은 주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들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65세까지만 잘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인출을 조금은 해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은 한 5%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자녀가 특히 50대 때 저도 큰아들이 대학생인데 대학교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래서 좀 지출이 많다라는 점을 각오를 하면 5억 정도 운용을 하시는 것도 그 국민연금의 수령까지를 일단 좀 집중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국민연금 수령한 다음부터는 지출이 줄어도 왜냐하면 이 원금에서 빼쓰는 돈을 이제 줄여도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억에서 5억 정도를 갖고 계셔도 운영 성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산 배분 원칙만 잘 지키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둘 다 그 학교 대학을 다닐 때가 제일 힘든데 대신 이제 한 명 군대 보내면 되니까.